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측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사이에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성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하면서 윤심 논란이 거듭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의원을 두고 가짜 윤심팔이라고 맹공했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마치 안 의원을 지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선을 그은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견제의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이전 투구가 심하다며 당이 분열하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팀 윤석열, 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과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며 당내 분열을 오히려 안철수 의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지력탕을 한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고 허은하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을 경우 당에 역풍이 불 거란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말 동안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월요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는 그 어떤 의견도 없었습니다. 조속히 그 과정을 밟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 다른 당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조국 수호 집회 시즌2가 될 것이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거라며 기분이 나쁘다고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이 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선 결과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고 방북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하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선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결과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의 거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 추진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도움을 기대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건데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주고 반대급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비를 대납했고 이 대표가 돈의 성격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와 더불어 대납을 통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검찰이 진 전부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보다 혐의가 명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로 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이루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이르면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까지 예고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3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완화했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인상폭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꾸준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8.5% 올라 지난해 10월 10.6% 상승 이후 석 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eeping interest rates at restrictive levels will over time reduce inflation by dampening demand and will also guard against the risk of a persistent upward shift in inflation expectations.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14%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발표문에 필요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애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조업 10대 업종에 수출과 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조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역대 최대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들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동절기 한파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등어 할당 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 불안 지속 시 할당 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워낙 컸던 만큼 법원의 오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조 전 장관의 선고기일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는 그런 운명의 날입니다. 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혹으로 이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들끓었고 이 검찰 수사를 두고도 정치적으로 여론이 분열되는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오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두고 온통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법원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법원 뒤편인데 법원 뒤편이라서 지금 현장 상황이 조용하긴 하지만 저희들로 보이는 저 건물 뒤편으로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 앞 삼거리에는 지금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법원 앞 거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양옆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제가 출근할 때부터 이미 그 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원 경내에도 이미 조국 전 장관 출석을 대비한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법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방호팀이나 또 경찰 인력들도 평소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배치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계법정도 준비가 돼서 취재진들을 위해서 이 취재 열기 굉장히 뜨거운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크게 구분해보면 5개 정도 의혹으로 나뉩니다. 이 조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이 먼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이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선고를 통해 확정이 됐고요. 이번 재판에서는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이 대학교와 대학원 등 진학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딸 조민 씨의 이 부산 의자원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준 전 부산 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하고요. 또 민정수석 취임 당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의혹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거 조작을 교사하고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서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하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그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 의료원장,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오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서 선고가 내려지는 부분은 아들 입시 비리가 중점적인 부분이고요. 예. 또 대부분의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공범이지만 예를 들어 아들이 한영외고 재직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분은 정 전 교수의 단독 범행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 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로도 이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묶여서 함께 기소가 돼서 오늘 오후에 함께 선고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해서 명백한 사실과 수많은 증거를 외면한 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정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일단 조 전 장관이 연루된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단 몰랐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네. 일단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자신은 딸의 경력에 대해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예. 또 정 전 교수 판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경력도 일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 전 장관이 물론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허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일부 대학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부인이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는지는 자신은 구체적으로 몰랐고 또 자산 관리인이 그 정 전 교수와 공모에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자신은 몰랐다고 최후 공판에서 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또 선고될 부분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관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예. 부모가 일단 아들의 입시를 잘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그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로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수수나 감찰 무마 혐의 같은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나 또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최후 그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그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노환중 전 원장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본인이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였는데 자신이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런 특혜를 줬겠느냐고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최후 변론에서는 이 자신과 자식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 많은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초정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해서 이 무력감과 멸문지화의 고통을 느껴서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는 토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번에 처음 내려지는 거겠지만은 이 가족과 또 주변 인물들은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에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금 계속 복역 중인 과정에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원동 씨도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작년 6월에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도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의혹 제기부터 또 수사 과정까지 최종 기소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조 전 장관의 관련 의혹들이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전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터졌죠. 일지순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 약정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 의혹부터 터졌고요. 이어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허위 스펙 논란이 잇따라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같은 해 9월 6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또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달 14일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국내로 귀국하고 다음 달엔 구속 기소까지 되죠. 결국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이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 빨라졌고 해를 넘기기 전인 12월 31일에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다음해 1월에는 이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짧게 요약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못지않게 3년 2개월 동안이나 재판 과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3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열린 횟수는 한 40여 차례 정도 됩니다. 예. 재판 준비 절차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그 정경심 전 교수가 먼저 기소가 되고 예.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이 추가 기소가 되면서 여러 건이 이제 재판이 나눠져서 이제 벌어지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나 검찰 측에서 이제 이 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혐의와 정경심 전 교수 혐의를 분리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예. 그런 문제를 갖고 이제 초기에는 논의하느라 좀 시간이 갔고요. 그랬었죠. 그 사이에 재판부도 한번 변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던 와중에 이제 조 전 장관의 그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2020년까지는 그 감찰 무마 재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해가 넘기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려고 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지면서 한 그렇죠. 반년 정도 재판이 중단이 예.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재작년 말에는 조 전 장관 측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자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고, 실제로 재판부 역시 이번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받아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판이 또 한동안 중단된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그 징역 4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PC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이 이런 됐죠. 네.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지난해 5월부터야 비로소 조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의 재판은 본격화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혐의가 많은 만큼 실제 선고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한다는 것이 참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예. 일이기도 한데, 일단은 조 전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은 만큼 전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예.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유죄가 판결을 확정이 받았기 됐죠. 때문에 예.
그것이 그 판결이 좀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전 교수 판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나 또 부산 호텔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직접 그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조 전 장관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판결이고요. 또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그 당시 변호사였던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강욱 의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물론 상고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존 판례들은 일단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단은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정전 교수가 이제 좀 주도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과연 조 전 장관까지 공모 여부가 인정될지가 오늘 혐의의 관건이고 또 뇌물수수나 감찰 무마 같은 경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하고 감찰 무마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로 그렇게 유명한 그 혐의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그 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많았기 때문에 다툼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선고에서는 이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딸 입시 비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오늘은 이제 아들 입시 비리에 관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선고가 주목되는 배경이고요. 만약에 오늘 조 전 장관이 혹시라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부부가 함께 지금 나란히 그 구속 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머지 공모 여부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 또 이게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할지 또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 전 장관도 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과연 법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후 선고 때도 이 법원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중앙지법 연결해서 기자들이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 사실 정권 교체에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좀 파장은 있겠죠.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명분을 얻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2021년도 9월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변곡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민주당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도 다 상당히 균열이 왔었고 그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이제 그 속한 분들이 그쪽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조국 사태에서 상당히 바뀐 경우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전 도화선이었다. 이제 일부러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3년 동안의 그 많은 공판을 거쳐서 거의 40여 차례 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부인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고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이제 감찰 무마. 감찰 무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에 이제 감찰 무마했다라는 거 민정수석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뇌물수수 마찬가지예요. 조민 딸이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때문에 받은 거다. 뇌물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 입시 비리야 뭐 인턴 허위 경력 증명서 이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도 2심까지 유죄가 났어요. 그다음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는 것이라서 이게 얼만큼 이제 법원이 그 공모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죄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혐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공모관계 그리고 고의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갈릴 텐데 만약에 아까 기자도 말씀하던데 법정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뭐 상대방 진영에서 말하는 방탄 여러 가지 이제
국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 그런데 상당히 명분을 잃을 것 같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네. 오늘 2시의 판결이 정말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던 사태였고요.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한국 정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던 그 기폭제가 됐었고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뒤로 30년 이상 지나면서 기득권화돼 있고 말로는 진보를 외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진보와 그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여느 강남에 사는 교수 부부처럼 자기 자녀들 입시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일 수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쪽에서 가장 셀럽으로 불리면서 사사건건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을 날카롭게 공격했던 조족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보수 진영 인사를 향해서 뱉었던 독설이 결국 돌아와서 자기에게 똑같은 그 화살로 꽂혔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입만 살아있는 진보라는 것을 이 조국 사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고 등을 돌리게 된 계기였고요. 오늘 뭐 선고에 따라서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까 그 기자분도 리포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죄 나올 가능성 저도 없어 보이고 유죄가 몇 개 정도가 나오느냐가 관건이고 그중에 따라서 구속 여부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인데 어찌됐든 조국 전 사태가 1심 판결로 오늘 선고가 되겠지만 예상으로는 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또 역사의 법정에서 또 심판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또 이걸 부인하지 않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논란 그리고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이었던 거고요. 이제 재판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거면 어쨌든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봉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유죄가 저도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무죄가 나오건 유죄가 나오건 뭐 양당에서 말이죠. 양대 거대 정당에서 뭐가 또 굉장히 수위 높은 공세적 발언을 쏟아낼 거예요. 만약 유죄가 나와도 또 민주당이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원의 판단을 뭐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지금 이제 법원도 잘못됐다는 얘기할 가능성이 존중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 뭐 존중하지만 불복은 아닙니다. 불복할 도리는 없는 거니까 사법 체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막 엮었다 뭐 검찰이 이렇게 나올 공산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국 전 장관이 1심하고 또 2심도 남고 그랬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말이죠. 이 정치가 완전 사법적으로 가버린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뭐 전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법치 국가니까 법치주의와 정치와 법치가 같이 가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 사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그런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1심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YTN으로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 대담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본인이 그 중요한 국정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에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차질을 줬습니다. 당 대표까지 거론되실 분이라면은 당내 현안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이런 정리에 앞장서 주시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7월 8월 달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 안 대표님께서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하는 데 몰입했습니다. 거기서 유불리를 따졌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국정에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혹시 이런 우려십니까? 정리하면?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집중 포화가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먼저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이 대단히 직설적으로 그리고 좀 노골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좀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뀌는 순위도 있어요. 김기현 의원하고 바뀌긴 합니다만
어떤 그 이른바 안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바짝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철규 의원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돌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안 의원이 저렇게 이제 상승을 타니까 만약에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국정에 상당한 이제 그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안 의원은 뭐 비윤, 뭐 반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단일화는 됐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 대표와 대선 주자였으니까 아무튼 간에 김기현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견제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상당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나섰다고 봐요. 저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고 뭐 돌려 얘기하지 않잖아요. 안 의원에 대한 과거 대선 때 이른바 그 윤 대통령 속상하게 한 것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단일화 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의원이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운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 뭐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핵심이죠.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는 대통령실 차원의 견제는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죠. 나경원 의원 불출마로 이제 일정 정도 교통 정리가 돼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상승세 이후에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대부분 급상승하면서 분석의 결과로는 나경원 후보에 가 있던 이 지지층들이 대부분의 경우 김기현 후보 쪽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간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친윤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그 발언들을 좀 세게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반적인 원칙적 입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누차 강조를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윤심은 없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건 공개적인 원칙적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당원들은 압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알아서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던 김기현 의원이 지금 선두권까지 올라오는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누가 내 편이다, 누가 내 마음을 실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무개입 안 한다, 그리고 윤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을 걱정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걱정하는 당원들은 다 알고 김기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안철수가 또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안철수는 아니다, 김기현이 윤심이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누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되든 김기현 후보가 되든 다 친윤계로 대통령과 원만하고 호흡이 잘 맞는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덜커덕 만에 하나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충심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지금 밀고자 하는 김기현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김장연대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낫다라는 식의 설득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지지율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냥 윤심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믿는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승리의 새로운 메시지를 내놔야 되고 젊은 층과 중도층에 대해서 우리가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승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식으로 나는 이런 식의 차별성이 더 있다라는 식의 2단계 새로운 메시지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윤심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게도 지금쯤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도 김장연대를 끝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장연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2단계는 김장연대와 좀 일정 정도 분리해내고 새로운 메시지로 2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윤핵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계속 김장연대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면 김기현 후보에게도 부담이 된다. 저는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고 김기현 후보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런 일은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압박이 될수록 이제 밖에서 때릴수록 표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마냥 싫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잖아요. 책임 당원인데 책임 당원 숫자가 80만 명이 넘으니까 과거처럼 20여만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윤심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다 그렇게 윤심에 따라 움직일까? 왜냐하면 세대나 지역별로 볼 때
뭐 50대, 60대 그리고 뭐 이제 경북 이런 쪽 영남 쪽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도 있고 30, 40대도 제법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과도하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도하게 윤심 경쟁으로 가는 거, 이른바 윤심 파리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경호 의원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말이죠. 안철수 의원에게도 뭐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중도층 유권자가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내년 총선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대표. 네.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과하게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김경호 의원이 된다면 예. 대통령이 과도하게 작동됐다는 걸 중도층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수도권 그리고 30, 4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패가 어떻게 될까. 그걸 왜 고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의 저 발언은요. 본인의 어떤 뭐 작심 발언인데 네. 전혀 그 내부에서의 교감 없이 저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 말이죠. 뭔가 내부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의와 조율 끝에 저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지금 이제 방기하면 놔두면 방치하면 그대로 경쟁에 맡기면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걸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과도하게 또 정당이 집권당이 여당이 말이죠. 대통령실의 종속 변수를 기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수평적 관계로서 당정이 조율되고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매주 주례동을 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이 지금 경선이 지나치게 군심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야당도 지금 뭐 민생 대안 못 내놓고 있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집권 여당답게 경선에서 좀 어떤 여러 가지 민생 이슈가 많잖아요. 담론이 많잖아요. 그런 걸 왜 못 끊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철규 의원이 딱 등장을 하니까 바로 또 윤심 경쟁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건 국민의힘이나 그 여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의원들의 움직임은 그렇고요. 그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한 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비교를 해보면 나경원 전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니까 그 위원장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임이라는 절차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실이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석은 이제 그러면 나오지 말라는 해석이다, 뭐 화가 났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한 건 아닌 거죠. 대응한 거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지금 선대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위원이에요. 대통령이 위촉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특정 캠프의 진영의 좌장을 맡을 때 사실은 그걸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당내 선거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당협위원장인데 우리 당원 당규상 지금 시당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이 선거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 캠프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 두 번째가 후원회장을 맡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의 기자회견장에 배석하면 안 된다. 네 번째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면 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본다면 그 주민통합위원직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빌미를 줬던 적이 있다. 그래서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혹시라도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인데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니까 혹시 윤심이 안철수에 가 있는 거라는 그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대통령이 무슨 특정하게 화가 나가지고 해촉했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대통령실의 적절한 대응이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왜 저게 선대위원장 맡은 사람이 국민통합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당장 사퇴시켜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윤심 밀어주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이준석계 인사인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아침 출마의 변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천을 위해서 권력에 줄 서는 그런 악패,
저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돕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꿔서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자,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다. 그리고 또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의 연장인데 이제 이른바 윤핵관의 어떤 당무 개입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과도하게 윤심이 이제 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다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김용태 전 최고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뭐 발언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핵관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또 보고 있는 거라서 확실히 각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령별로 세대별로도 그렇고 어떤 그 정치 성향으로 봐도 그렇고 말이죠. 전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 같긴 해요. 순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긍정적인 활력소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말 계속하는 그런 경선은 별로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항상 비판 세력이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같은 편이지만 같은 진영이지만 그 내부에서 항상 비판과 견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가 대통령제의 원칙이듯이 당내 비판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당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건강해질 수 없고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요. 합의라는 거는 컨센서스라는 거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절충과 토론과 논쟁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그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좀 그러면서 볼 때 천하람이나 용태 전 최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출마는 저는 국민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단지 이분들이 얼마나 득표할 거냐고 보는데 저는 상당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알겠습니다. 그 어느 기사 헤드라인에 보니까 그 이준석계가 스크럼을 짰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계보로 불리는 분들이 라인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당대표는 천하람, 그다음 최고위원으로는 김용태, 그리고 허은하, 그다음에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 또 그 경기 도의원 이기인 도의원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는 이제 당원들의 이제 그 결심과 선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천하람 변호사의 대표 도전은 상당한 정도의 일단 흥미를 끌게 될 것이고 그 좀 뻔해 보였던 양강 구도에 상당한 다이나믹스를 좀 줄 수 있는 저는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8일에 이제 당원 여론조사 랜덤으로 추출하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으로 컷오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4명 안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앞서가는 뭐 김기현, 안철수 후보 빼고는 황교안 후보가 이제 일정 정도의 지분을 계속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나머지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천하람 대표가 등판함으로써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등판함으로써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를 보였던 그 지지율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또 갖고 있던 지지율과 이준석 대표 시절에 들어왔던 당원들 이런 분들의 지지율을 일정 정도 흡수하면 의미 있는 수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4등 내지는 3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3등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4명이 컷오프에 통과한 4명이 본선에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도 하고 더 재밌는 것은 5번의 생방송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TV 토론 보십시오. 4분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천하람 변호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천하람 변호사 4분 아닙니까? 아마 YTN도 그 예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4명의 본선 그 TV 토론에서도 다이나믹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토론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건재함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절을 정할 때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무속인 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거고요. 이게 곧 발간이 될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 책 내용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천공이라는 스님인가요, 이분이 이제 역술인이죠, 역술인인데 역술인 천공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잠잠히 지다가 다시 이제 또 등판을 했는데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 일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어서도 안 되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남영식 육군 참모총장이 뭐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글쎄 이게 없는 말 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또 여야 간에 굉장한 논란이 될 거예요. 역술인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볼 때 관절을 하는 이 장소를 물색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 국민으로서는. 근데 이게 글쎄요 사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뭐 대통령 경우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또 갈 겁니다. 여야 간에 뭐 끝도 없이 진실은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묻혀지겠죠.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분명히 전환되겠습니다만 정말 저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 같은 생각일 텐데 부승찬 전 대변인 책에 쓰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그 육군 참모총장에게 당시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대변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육군 관계자들한테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뭐 차종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이라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밝혀내야 될지. 우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걸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인 공세 호재로 활용되는 건 국민적으로도 좀 불편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적 의혹이 생긴다면 진실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그 부승찬 대변인이 보좌관으로 있었던 김종대 전 의원이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게 아마 부승찬 당시 대변인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이야기 똑같이 했었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고발된 내용의 혐의 여부를 가리려면 진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게 첼리스트의 가짜뉴스 논란이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김유겸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해들은 3차례에 걸쳐 전해들은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가 발설을 했고 그 남자친구가 들었고 남자친구가 유튜브에 제보를 했고 유튜브로 또 들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비슷하게 공관병이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참모총장이 부승찬 대변인에게 이야기해줬고 부승찬 대변인이 지금 공개를 한 것이어서 똑같은 전원에 의한 이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고발이 된 사안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때 청담동 술자리도 결국 최초 발설자인 그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발설자로 지목된 옮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만큼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나친 정치적 공세의 호재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또 CCTV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할 때도 대통령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깨끗하다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그 위치 추적을 하고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 동선을. 그러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사사건건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 결백하다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그 국가의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 의혹이니까 너희들이 깨끗하게 결백하면 그 당시에 CCTV를 까라고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이미 대통령이 고발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최초의 발설자부터 시작해서 이 전달되는 경로에서는 간단하게 과학적 장비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위치 추적 간단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짧게 더 다뤄보겠습니다. 소화하기가 힘드네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죠.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북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게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찰에 제출했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완전 허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진 보니까 거기 뭐 북한의 이정용인가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라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술하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전혀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 물론 지금도 이제 변호사비 대납은 그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지금 말이 달라요. 이거 결국 수사로 밝혀지고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대북 송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더 큰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화성 같은 게, 휴가성 같은 게 말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납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마 대북 송금 쪽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게 지금 그 당시 경기도 지사로서 방북하고 싶었을 거고 2019년도에 그런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게 초청해 주셔라는 그 이제 초청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보냈던 수령증까지 얘기 있다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쌍방울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으로 상당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인과관계 성립은 해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서 정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이게 역시 물증의 문제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물증과 증거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추론 같은 건 말은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적 없다고 또 얘기하니까 그럼 어쨌든 또 근데 의심이 되는 부분은 왜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또 이 진술을 바꿨느냐. 근데 상당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검찰이 많은 이제 나름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얼마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여기에 개입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저기 남은 시간이 정말 몇 초 안 남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죠. 관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 이미 사진도 나왔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만 당시 이화영 지사와 김성태 장과 송명철 조선 아태 실장하고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같이 있었던 사진이 다 있잖아요. 술자리에. 거기서 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날짜가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화영 지사 핸드폰을 추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통화 기록이. 저건 저는 이화영 지사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정치적 의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건 금방 뒤집힐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러면 이화영 지사가 바꿔주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 정황, 그다음에 증거, 영수증 받은 거,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김성태 회장은 바꿔줬다고 주장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걸 탄핵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사실은 간단한 기술적인 과학 장비만 동원하면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마 뉴스 다루고 내일부터는 다루지 않을 이슈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틀째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달집 태우기 등 화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 입춘인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1분에 보름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